백신도 항체도 통하지 않는 신종 코로나19 변이가 급속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뉴욕 한인회 주최 제64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뉴저지주가 뉴저지에 도착한 난민을 열차에 태워 뉴욕으로 보내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가 교통혼잡세 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백신과 항체가 통하지 않는 신종 코로나19 변이가 급속히 유행하며 또다시 미국의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인 하수 샘플 바이러스 분석 결과 2022년 및 지난해 겨울 수준의 감염 확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주종으로 부상한 바이러스는 지난해 9월 처음 보고로는 JN1으로 지난달 말 기준 코로나19 감염자의 44%가 이 변이에 감염됐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직전 2주간 이 변이가 2배나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N1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30여 개 더 많아서 전파력과 침투력이 강하며 이미 백신을 접종했거나 이미 감염돼 항체가 생긴 사람들까지 감염시키는 등 기존 방어 체제를 뛰어넘는 변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은 지금 하수에서 매우 높은 비율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다 독감, 그리고 호흡기 감염증인 RSV 등의 합병증 환자가 늘고 있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13일 개최되는 제64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4일 행사 홍보차 본방송을 방문한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과 임원진은 제64주년 뉴욕 한인의 밤은 미주 한인사회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고 한인 공동체의 앞날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노동자들의 독립운동 지원 이야기 등 뉴욕에 숨겨진 한인 이민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적을 숨기고 뉴욕에서 터널을 짓는다든지 지하철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에 많이 참여하셨던 한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을 모아서 한국의 독립자금도 되셨고 그런 잊혀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발굴을 해서 한인들에게 좀 알렸으면 해서 과거를 조명하고 현재 한인이 이런 시점에 와 있고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하는 점을 포커스를 해서 이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석 회장은 2024년 주요 사업으로 한인회 본연의 업무인 한인 및 한인단체들 지원 활동, 정체성 확대 활동, 한인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를 제고하는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한인회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정부 측의 펀드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하루 아침은 안 되겠지만 그런 동안에 한인회 재정은 사실 도네이션과 어떤 컨트리뷰션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갤라로 모금을 하는데 금년 갤라는 매년 했듯이 1월 13일이 한인의 날 121주년 기념하고 64주년 한인을 기념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모금 활동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고 또 지원을 해서 우리가 토대를 강화할 때에 더 나은 한인회의 바탕을 까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뉴욕 한인회 임원진은 이번 행사가 한인회 운영기금을 마련하는 행사인 만큼 금액에 관계없이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는 뉴욕 한인회 갈라가 1세뿐만이 아니라 1세분들 뿐만이 아니라 1.5세, 2세들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세대 간의 통합과 세대 간의 화합 그리고 뉴욕의 또 우리 한인들의 이민 역사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들 1세, 1.5세, 2세들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고요. 뉴욕 한인회 64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커뮤니티에서 봉사했거나 한인의 위상을 높이며 활약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맨해튼 지그펠트 볼룸에서 열립니다. 뉴욕시가 난민버스에 대한 규제에 돌입하자 뉴저지주는 뉴저지주에 도착한 난민을 열차에 태워 뉴욕으로 보내는 등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가 행정명령을 발동, 난민버스를 규제하자 난민들은 뉴욕이 아닌 뉴저지주에서 도착, 버스에서 내린 뒤 열차편으로 뉴욕시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난민버스가 뉴저지 뉴왁 등으로 도착하자 버스 정차 지역에 경찰을 배치해 난민들의 뉴욕행 열차 탑승을 돕는 등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난민들을 수용할 조건을 갖춘 곳은 뉴저지가 아니라 뉴욕시라며 뉴욕행 안내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행정명령 발동 뒤 뉴저지주에 도착한 난민이 1,017명에 달했으나 이 중 95%가 뉴욕시로 우회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어제 텍사스주에서 뉴욕으로 난민을 수송한 17개 전세버스 회사를 상대로 7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맨해튼 교통혼잡세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어제 뉴욕시 교사노조가 교통혼잡세 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일 마이클 멀그루 뉴욕시 교사노조 위원장과 비토포슬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은 연방법원에 맨해튼 교통혼잡세 징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통당국이 승인 절차를 서두르고 있음을 비난하며 그에 따라 최종 요금안이 확정되기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정책은 뉴욕과 뉴저지 통근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수입 증대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스태튼-아일랜드와 브롱스의 공기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시행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메카시 MTA 대변인은 해당 정책이 야기할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는 4년간의 모니터링을 끝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MTA는 지난달 MTA 이사회에서 승인한 교통혼잡세 요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거친 뒤 빠르면 내년 6월 정식 시행에 돌입합니다. 다가오는 공청회는 2월 29일, 3월 1일, 그리고 3월 4일에 2회 예정되어 있으며 MTA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뉴욕주가 미전역에서 처음으로 임신 중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어제 유급 가족 휴가의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유급 가족 휴가 규정에 따르면 최대 12주간 평균 주급의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 유급 휴가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 임신 중에는 단기 장애 혜택을 쓸 수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의 영아 사망률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다는 수치를 공개했으며 호컬 주지사는 출산 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을수록 영아가 사망할 확률이 낮다는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한 의사의 추천 없이 둘라 서비스, 즉 산모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법안은 특히 유색인종 여성에게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뉴욕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전 관리를 보장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화요일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을 폭행하고 목재막대로 찔러 죽이려 시도한 2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이일 오후 9시 30분쯤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 위치한 168번 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승강장에 서 있던 38세 남성에게 검은 복면을 쓰고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쓴 2명의 남성이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들고 있던 목재막대로 38세 남성의 온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대가 부러지자 그들은 피해자를 막대의 날카로운 끝으로 자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도보로 역을 빠져나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몸에 멍이 들고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세금 보고는 연장 없이 4월 15일 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이달 마지막 주에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접수 시작 일자를 이달 마지막 주라고만 밝히고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략 1월 29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국세청이 세금 보고 접수를 법정 시한인 4월 15일에 마감하는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금 등으로 세금 보고 항목이 추가되면서 접수가 지연됐고 2022년과 2023년은 연방 공휴일인 노예 해방 기념일이 추가돼 마감 일자가 연장됐었습니다. 또 세금 보고에 따른 환급은 접수 3주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이 21일 이내에 은행 자동입금이나 수표 우편 발송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국세청이 단 한 해도 실수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과연 올해 세금 보고를 법정 시한에 마감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신의 호텔 등을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임대비 및 숙박비 명목으로 78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연방하원 정부감시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 워싱턴 DC 및 라스베가스의 호텔 등의 임대비 및 숙박비로 외국 정부로부터 78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소유 부동산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의 국영은행인 공상은행이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의 지점 임대료 등으로 55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또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워싱턴 DC의 트럼프 호텔 등의 숙박비 등으로 61만 5,400달러, 3위는 카타르로 46만 5,750달러, 그리고 쿠웨이트와 인도가 각각 30여만 달러의 숙박비를 냈습니다. 트럼프 관련 기업들은 이들 국가로부터 임대료 및 숙박비 등 정당한 명목으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일 때 미국과 갈등을 겪던 국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재임 기간 중 연방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또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은 트럼프의 부동산 영업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측이 한국의 대우로부터 빌린 2천만 달러를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7년에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에는 아예 이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주요 공직자 중 국민 지지율이 50%가 넘는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주요 공직자 10명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10명 모두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절반에 못 미치는 48%에 그쳤습니다. 로버트 대법원장은 2021년 12월 같은 조사에서 지지율이 60%를 기록했지만 2022년 6월 낙태권 제한 판결 이후 2년 만에 12% 급락했고 주요 공직자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지율이 43%로 2년 전 53%에서 10%포인트 하락했으며 하킴 제프리스 하원민주당 원내대표는 46%,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45%, 메릭 갈린드 법무장관은 44%,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1%,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40%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40%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39%로 꼴찌 바로 앞이었으며 미치 맥코널 상원공화당 원내대표는 27%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은 주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같은 당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이 아닌 자신이 속한 정파의 지지에만 의존하는 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65세 이상 은퇴자가 100만 달러의 돈으로 약 18년 9개월 동안 생활이 가능한 반면 물가가 비싼 뉴욕은 14년 1개월 만에 모든 돈이 바닥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고뱅킹레이츠닷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가 100만 달러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18년 9개월간 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물가가 비싼 하와이는 12년 9개월 만에 100만 달러가 소진되는 반면 미시시피주는 약 23년간 생활이 가능합니다. 특히 뉴욕주는 은퇴자의 연간 생활비가 주거비 200만 달러, 의료비 7,247달러, 식료품비 4,910달러, 교통비 4,332달러, 유틸리티 3,944달러 등 7755달러가 필요하며 100만 달러가 있다면 14년 1개월간 생활이 가능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뉴저지주는 연간 생활비가 59,440달러가 필요하므로 100만 달러가 있다면 약 16년 10개월간 생활이 가능하며 이는 전국 13번째입니다. 또 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조지아주는 21년 6개월로 전국 50개 주 중 45번째로 생활비가 적게 들었고 플로리다주는 18년 3개월, 텍사스주는 20년 7개월간 생활이 가능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시상식 시즌이 돌아오며 메이저 영화상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오는 7일 오후 7시 CBS에서 방영됩니다. 오는 7일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오후 8시 CBS에서 방영됩니다. 올해는 바비가 9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고 오펜하이머는 8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TV 시리즈 부문에는 석세션이 9개, 더 베어와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의 시즌3가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캐나다 신예 감독인 셀린송의 장편 연출 데뷔작 패스트라이브즈가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비영어권 작품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앞서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기생충보다 많은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는 각 부문별 후보가 5항목에서 6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스탠드업 코미디 텔레비전 부문 최우수 연기상과 흥행 공로상이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비영어권 영화들이 후보에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다채로운 수상작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5일 낮 북한이 서해상으로 200여 발의 포탄 사격을 하자 한국군이 이날 오후 3시 이에 2배에 달하는 400발의 대응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2천 건으로 18,000건 줄었으며 이는 3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맨해튼 96스트리트 전철역 인근에서 1번 지하철이 충돌해 양방향 열차가 모두 탈선하고 24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22년 연속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어제 낮 10시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43세 수감자가 갑자기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목숨을 잃었으며 뉴욕시 교도소 내 올해 첫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사상 최고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지만 도난 방지 장치 미비로 최근 3년간 일부 모델 도난 사건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구매 후지불 방식이 유행하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온라인 제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으로 인해 1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최저 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지는 시간은 4시 4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